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오늘 발표한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 김학수 교수님,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저 말고 이제 두 분의 오홍명 선생님은 아마 철학자신 것 같고 이상현 선생님은 법학자. 예, 예, 저는 사회학자고 굉장히 저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많이 제가 또 배웠습니다. 근데 제 질문이라고 할까요? 오홍명 선생님 발표에서 예, 예. 이거 인공지능에 이제 존엄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걸 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살펴보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뭐 트랜스휴머니즘 문헌을 뭐 철학적 문헌이건 사회과학적 문헌이건 이제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이렇게 저한테 도움되는 대로 살펴봤는데, 네. 그러니까 오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조류들이 있고, 예, 아까 오은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는 그 보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이 가장 강한 대표적인 조류 같고 주목도 많이 받고, 그거 말고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 아까 브라이더티나 뭐 카렌 바로드 이런 사람들, 예, 캐리 울프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포스트 휴머니즘은 트랜스 휴머니즘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비판적을 많이 예,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비판적 예, 포스트 예. 휴머니즘.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상당히 이제 제가 소개한 항해자 연결망 이론하고 이렇게 통하는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존엄을 따지는 문제, 존엄성이란 개념, 이제 예, 그것이 사실은 아까 칸트 얘기를 이제 주로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참조를 하셨지만 예, 굉장히 예. 칸트야말로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 철학의 대표적인 그렇죠. 예, 자고 맞습니다. 네. 거기서 존엄성이라는 개념도 또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음, 저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개념을 너무 무리하게 이제 음,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음, 보건대 이 뭐 인공지능 같은 데다가 이제 존엄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고 그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한 사람은 아까 제가 소개한 닉 보스트롬이라는 대표적인 예, 예, 트랜스휴머니스트만 있지 예, 브라이도티를 비롯한 그러니까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거로는 음, 존엄성을 논의하는 적이 없고 논의한다면 이제 예, 포스트 휴먼 주체성, 포스트 휴먼 예, 서브젝티비티는 맞습니다. 브라이더트가 하죠. 굉장히 예, 중요한 걸로. 근데 예, 브라이더트는 결코 존엄성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얘기해 보면은 브라이더티에게도 역시 저와 비슷하게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에서 나온 음, 개념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무리하게 인공지능 같은 기술에다가 확대하는 거는 음, 뭐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굳이 예,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예, 주체성하고 비슷한 개념이 이제 행위성인데 저는 이제 예,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인공지능에서. 음, 근데 예,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지금 탈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이라는 존재에다가 인간 중심적인 개념을 어떻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은 예, 당연히 굉장히 많은 뭐 논리적 뭐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음, 제가 알기로는 브라이드 같은 사람은 아예 포스트 휴먼 존엄성 같은 개념은 아예 논의조차도 안 하는데 예, 에, 글쎄요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과감한 시도로서 한번 존엄성 개념을 그렇게 한번 뭐 인공지능 같은 포스트 휴먼 존재에다 확대해 보자고 이제 지도를 한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상당히 저는 하여튼 좀 브라이더티 같은 사람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참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예, 한다면 트랜스 휴머니스트인 닉 보스트롬과 다른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논의하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런 거를 좀 분명히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예, 아유, 그 좋은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강학순 선생님께서 그 존엄 개념이 남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그 포지션은, 이론적 포지션은 인간 중심적, 그러니까 근대적 차원에서의 이게 칸트에서 그 사회를 찾아볼 수 있는 존엄성 개념을 일단 적극적으로 긍정할 때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반대편에서 지금 김현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포스트 휴먼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적인 차원에서의 인간 중심적 존엄성 개념을 고수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더러 적절하지도 않고 그걸 하지도 않고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이 존엄의 문제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 존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이제 근대 이후에는 이 평등 사상이 일반화돼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20세기 들어서 이렇게 확산돼서 보편화됐을 때는 뭐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열등의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직관하고 있고, 그런 직관이 내가 왜 가치 있냐고 반문을 해보면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가치감이라는 것이 뭐 이론적으로 그걸 해명하는 것은 복잡다단할 수 있을지라도 조건 없는 무조건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그냥 가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체험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지금 이제 존엄 논변일 텐데요. 근데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게 무효화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그 뭐 헤러웨이 같은 사람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과도하게 존엄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이 존엄조차도 훼손되고 있을 뿐더러 인간 못지않게 존엄한 다른 귀중한, 뭐 소중한, 존엄이라는 말이 좀 그렇다면 소중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생명체들 혹은 존재자들의 그런 권리들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거시적인 차원에서 존엄의 위상이나 위계를 재구성하거나 재편해야 한다. 혹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시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시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도라면은요.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가 긍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인간이 과도하게 지금 향유하고 있는 다른 존엄한 생명체나 뭐 아니면 존재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해 가면서 자신의 존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탈적인 존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존엄의 강도가 조금 이렇게 남용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더 이상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지평에서 인간의 존엄은 그러면 전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고 재편되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인가? 새롭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저희가 이제 여전히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존엄하다고 할 때 그 존엄이라는 주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철학적인 의미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혹은 해명될 수 있는지를 이제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시작했을 때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는 그런 설정이나 출발 자체가 부적절한 감이 있다.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포스트 휴먼적 관점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역시 이제 그 논란의 대상으로 이렇게 논의의 대상으로 시작해야 하는 어떤 진리 주장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화될 수 있는 주장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현행의 이 존엄 개념의 문제도
문제거리로, 그러니까 의제로 설정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이렇게 포스트 휴먼적 존재,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이 근대적인 인간 중심적 존엄성 개념에 반감을 갖거나 이걸 무효화시키려,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이 특정한 존재에 의해서 독점될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독점되면서 이게 과장되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의 폐해가 다른 존재자들에게 악영향을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인 거지. 존재 자체가 자기 목적적 상태로 이렇게 체험되거나 드러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의 권리 운동을 하는 네, 그 생태 운동에서도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예, 아까 뭐 뉴질랜드 왕관의 이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도 보면 이제 자연의 권리 운동인데 자연의 권리를 예, 법학을 비호함으로써 이제 권리 예, 예, 그런 거에는 다 이제 그렇죠. 그 자연물에도 다 이제 비인간 자연에도 그 예, 가치가 있고 가치가 예, 있다는 예, 것과 비인간 예, 거기다 존엄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냥 그거는 맞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예, 존중한다. 이거 다 예, 나름대로 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치 예, 있는 예, 존재들이고 그런 데서 어떤 가치나 예, 또 그들이 이제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같이 이제 공존해야 될 어떤 그런 예, 예, 행위자로서 예, 행위성, 예, 예, 주체성 이제 예, 이런 예, 예, 것들은 무리 없게 이렇게 음, 뭐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 무리 없게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예, 존엄성이란 아주 정말 특별한 개념을 굉장히 예, 인간 중심적인 뿌리를 가진 개념을 예, 굳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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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물이나 인공지능에다가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예, 하려는 예, 거는 굉장히 효용성보다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무리한 예, 그래서 예. 하여튼, 브라이더티라면 틀림없이 존엄성 예, 개념은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폐기돼야 될 개념이지 그걸 네, 확대해서 예, 비인간에게까지 예. 이렇게 적용해야 될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하여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재구성되고 재편돼서 명맥을 이어나갈 만한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존재하느냐라는 근본적 의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그 맥락에서는 이 인간 중심적 근대적 차원에서 이 존엄성을 포스트 휴머니즘의 지평에서 살려가지고 이걸 다시 뭐 다른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든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약간 부당하고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공감하고요. 선생님 말씀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론적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제 접근이 약간 이제 좀 지금 그 여전히 근대적인 어떤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런 출발점이나 지향점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좀 의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예, 식으로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금방 그 논의 중에 왜 그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예, 그 앞에 크리티컬 그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거기에 예. 거기 이제 비판적이라는 것은 포스트 휴머니즘을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그런 걸 네, 아니,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비판적이라는 건 뭘 비판한다는 겁니까? 아, 포스트 휴머니즘의 내용 중에 뭔가를 이건 아니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크리티컬이라는 걸 붙일 거 아닙니까? 휴머니즘을 비판하는 거죠. 네, 비판한다. 휴머니즘을. 네, 예, 네.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인간 크리티컬, 중심주의를 비판한다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크리티컬 포스트 휴머니즘이라 돼 있는 걸로 봐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어떤 내용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까?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여기 이제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잘 붙였느냐 못 붙였느냐는 물론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어,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은 비판하죠. 그 학자들도.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훨씬 더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어떻게 보면 갈등하는 흐름들이 있는 그런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도 다 포스트 휴머니즘 안에 속하는 거거든요. 지금 분류를 한다면.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아니, 이제 그 왜 전통적인 그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제 구조주의자들이 한때 구조를 중심으로 보니까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그 개체 중심으로 보는 걸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구조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적은 예, 있었는데, 예. 그 근데 구조주의에 이게 이제 의한 그 그러면, 인간 주체 부정은 예, 근데 엔티 휴머니즘이라고 안티 그러더라고요. 휴머니즘, 반 휴머니즘. 예. 안티 반 휴머니즘. 휴머니즘. 근데 이게 이제 크리티컬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포스트 휴머니즘이 그 같은 범위에 묶인다는 게 좀 용어상의 혼란이 좀 있구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크리티컬 포스트 휴머니즘이라 한다면 포스트 휴머니즘의 어떤 무엇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고 지적이 돼야가 그 용어가 개념적으로 그게 맞아들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용 교수님에게 아까 이제 약 인공지능하고 강인공지능 또 초지능 이런 데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지능과 강지능의 구분 기준이 통상 왜 논의되는 그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 뭐 그런 논의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걸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이거는 약이고 이거는 강이야. 요렇게, 물론 아까 이제 그런 그 실험실 이야기도 이렇게 뭐 하고 하시지만은 그게 좀 더 분명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인공지능도 자기 의식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왜 나라는 인공지능 개개 존재가 나라는 의식을 갖게 됐을 때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도 그걸 법인격 부여 이런 것들은 막 위험 부담 때문에 막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잠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특성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산업계에서 반기고 하는 이유가, 또 각국에서 AI를 이제 진흥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가져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합리성, 유사성 등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의 독자적인 그 접근 방법이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개입 없이도 알아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알아서 동작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잘 동작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하고 또 비슷하기도 해서 그런 용도로 또 써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혁신의 원천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단점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율시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배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든가 책임 귀속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거 우리가 과연 안전한 거냐, 믿을 수 있냐, 자율차 같은 거. 또 합리성과 관련해서는 인간 행위자랑 그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행위자랑 AI 행위자랑 사이에 생기는 합리성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그걸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정책적인 특성과 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책 측면에서 장단기 과제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대하고 긴급한 것을 먼저 처리를 하자는 거죠. 근데 현재의 AI 레벨을 보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같은 경우에 그 게임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구글에서는 일반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만든다고는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유사성도 사람하고 뭐 유사한데 한계가 있죠. 금방 알아봅니다. 이제 사람인지 아닌지. 합리성도 마찬가지인 것이 특정 영역에서는 일을 잘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일을 잘하는 게 사람만큼 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저는 논의를 기본적으로 전개를 했던 거고, 그런데 장기적 과제도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요 스트롱 AI하고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강인공지능, 초지능은 이것도 역시 그냥 제가 독자적으로 편의상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개념인데, 요 맥락에서, 물론 그 용어들이 실제 존재하긴 하지만, 그 의미는 제가 이제 따로 부여를 한 겁니다. 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자율성과 유사성이 고도에 이른 경우에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사람하고 비슷한데 얘를 사람 취급해야 되느냐, 이고, 슈퍼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비슷한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를 뭐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인류를 절멸시키는 거 아니냐. 문제의식이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이제 법인격 문제가 사실은 사람하고 비슷한데 사람 취급해야 되냐라는 스트롱 AI 관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질문을 최종적으로 주신 거는 정말 얘가 사람하고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쉽게 법인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도의 자율성과 유사성에서 그치질 않고 사실은 초합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인간의 통제를 쉽게 벗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게 근본적인 의미고 사실 닉 보스트롬 같은 경우는 싱귤레리티 개념을 닉 보스트롬이 싱귤레리티 개념을 쓴 건 아니죠. 누구야? 잠깐 그만. 닉 보스트롬이 쓴 책을 보면은 요 초합리성,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합리성이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인간 수준의 합리성에 일단 이른 후에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초합리성을 취득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공학자들의 컨센서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 방어적 태세를 일단 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리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 사법적인 권리를 일단 인공지능에게 부여를 할 경우에 이제 합리성에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 행위자가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스트롱 AI 수준에서 활동을 한다고 보면 그 합리성이 인간 수준에 그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인간을 능가해버리면 그 AI가 돈을 다 벌어가겠죠. 그래서 부와 권력이 그 AI에게 집중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사실은 그 AI를 뒤에서 이제 통제하고 있는 개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개인이나 집단이 또 과도한 권력을 취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 공법적 권리를 곧 요구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법적 권리만 부여를 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인공지능은 우리와 인간을 차별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쉽게 발견이 안 되죠. 아까 그 논거들을 살펴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고 너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아니잖아 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그거는 금방 종차별주의라는 반론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법적 권리를 부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인공지능 개체가 훨씬 사람보다 많아질 텐데 또는 어떠한 이제 사람이나 집단이 인공지능 개체를 인공지능 개체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정치 체제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방어적 태세를 취하자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 스트롱 AI에 대한 대응은 조금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에 대한 법인격 부여가
약간 지체돼도 어떤 뭐 엄청난,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그것만 가져오지는 아니었으면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갔을 검증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 위험과 편익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면서 검증을 하고 사회적 죽다가 살아남는 컨센서스를 거는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그런 방어적 입장을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상용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저기 선생님, 제가 법학을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법인격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나 사립학교는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법인은 실체가 아니고 의미잖아요. 선생님께서 쓰셨다시피. 그러면 회사와 인공지능의 차이가 뭘까? 현 단계에서. 회사는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인이.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은 누가 갖느냐? 결국은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의 법인이 갖겠죠. 그렇다면 과연 왜 회사한테는 법인격 얘기를 안 하는데 인공지능한테는 왜 법인격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재명 옛날 후보가 로봇이 가는 걸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학대라고 하는데 법인격이라는 허상을 갖고 있으니까 인격체라는 허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게 재산을 파괴했다면 재산을 손상시킨 거죠. 인공지능이. 근데 굳이 이 단계에서 왜 인공지능에만 법인이 아니라 법인격이라는 걸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에게만 법인격 논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네, 그냥 법인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법인으로 그냥 인정해주면 되지 않냐는 거지, 현 단계에서. 아마 만약에 용어의 인공지능이 뭔가 재산이 생기고 예, 용어의 회사처럼 의미를 된다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법인하고 법인격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예, 법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격을 가지는 실체는 현재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법인격 인정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속성, 근대법 하에서는 자율성과 이제 합리성이죠. 속성, 그 다음에 사회적 현실,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주체로 볼 거냐. 그리고 이제 법적인 편의성, 이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인에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법인의 경우에는 속성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사실은. 사람입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물론 존재하긴 하는데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설립자의 의사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사람 개념을 떠난 법인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법인에 대한 우리 법제도 발전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창기에는 법인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건 조합이다. 동업한 거다. 사람들이다 그냥.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일일이 다 분석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주가 예를 들어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10만 명의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다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편의상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냥 하나의 실체로 퉁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성면에서도 사람인 거고요. 법인이. 그 다음에 사회적 현실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법인과 거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로부터 핸드폰을 샀다라고 할 때 내 거래 대상이 삼성전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문이 없죠. 이미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공지능과 그런 거래를 한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적 편의성 측면에서 또 법인제도가 이제 그런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인정이 된 거고, 인공지능은 전혀 맥락이 달라요. 우선 첫 번째로 속성에 있어서 근대적인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율성이나 합리성이 야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없죠.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자연인이 아니고. 두 번째로 사회적 현실. 인공지능과 거래를 안 하죠, 우리가. 네. 인공지능하고 거래한다고 생각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인공지능 창작물 같은 걸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그 인공지능으로부터 사는 게 아니고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이나 재단하고 거래를 하죠. 실제로 그 사례를 가만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매도인이 다 재단들이에요. 예, 재단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사람이에요, 사람. 사회적 현실도 아직 인공지능 경우에는 받쳐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적 편의성도 아까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득보다 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과 인공지능을 동일시하기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나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병조. 예, 예, 예. 예, 예. 아주 참신한 그 주제를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인이 가진 권리와 의무와 달리 제한되어서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되는 거겠죠. 근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을 때 크게 나누면 재산권에 관한 사항하고 신분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뭐 AI가 결혼을 할 리도 없고 이혼을 할 리도 없으니까 신분권에 관한 사항은 이제 차치하고 그럼 재산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등기를 할 수 있겠느냐 가령 부동산에 관해서 주식 같은 경우에 대항 여건이지만 과연 대항 여건으로서의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니냐 그럼 결국은 그 AI가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좁혀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해야 될 때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등록을 해야 될 때고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항 요건을 갖춘다든지 어떤 요건을 갖춰서 권리를 행사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AI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이 가능할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상영 교수님하고 결과조시하고 생각이 같은데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과연 AI가 사람이 가진 권리와 의무 중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사할 수 현실적으로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표적으로 계약법하고 불법행위법 분야에서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계약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될 때,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될 때 그 법률 효과를 배후에 있는 그 인공 에이전트 이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느냐, 이해관계 조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도구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지금 이제 보입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법 관련해서는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현재는 그 수준이 아니지만 뭐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정말로 자율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놓고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 그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로봇으로 인한 어떤 신체 침해라든가 재산 침해가 있었을 때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배후에 있는 인간이나 자연이나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것 외에 해당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자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을 위해서 책임 재산을 두고 등기제도를 두고 하면은 사람들이 책임 안 지고 도망가더라도 뭐 피해자들은 그 책임 재산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배후에 있는 인간이나 자연인한테 책임을 궁극적으로 물어야지. 안 그러면은 다 책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환석 교수님께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트랜스휴먼 이렇게 할 때, 왜 이제 생명공학을 이용해가지고,
뭐 줄기 세포를 한다든지 뭐 이게 또 저 태아 시절에 유전자 조작, 유전자 가위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괴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칩이라든지 이런 기계, 컴퓨터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또 인간을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은 잘 안 하고 있습니까? 트랜스휴먼이라고 할 적에 컴퓨터를 이용한 거하고 생명공학을 이용한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네. 인간의 그 자연적인 능력을 뭐 극도로 향상시키는 경우하고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 보통 인간보다는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런 이제 존재를 만들어냈을 때 그 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과학기술적으로는 이제 그게 분야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목적이 어떤 과학기술이든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서 인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 이제 그런 과학기술은 다 이용을 하고 이제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변형이 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인간의 능력을 다른 뭐 기계나 뭐에 옮기든지 해가지고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데 개별 기술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IT하고 BT하고 어떤 융합 기술 또는 심지어 이제 나노 기술까지도 이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융합 기술을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트랜스미스트는 하여튼 과학 기술을 통해서 과학 기술이 사실은 계몽지 이후에 인간의 이성의 발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또 그걸 이용해서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서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뭐 초지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선수 같으면 이제 지금은 약물 도핑 검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처벌을 심하게 받지만 사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을 보면 그런 제약이나 한계가 다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엄청난 그 육체적 능력을 가진 뭐 정신적 약물 사용해도 좋고 뭐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서 그런 만능 스포츠맨이 탄생하는 걸 추구한다든지 그런 데서 그런 제약을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약은 다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를 지키기 위한 말하자면 그것도 인간 중심주의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휴머니즘 시대를 뛰어넘어야 그래서 이제 후인간이 될 수 있는데 왜 거기 머물러 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트랜스휴머니즘의 철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열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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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발표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생각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그 세 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논지를 따라가 보면은 뭐 법인격이라든가 인공지능의 어떤 인격적 지위와 존엄 이런 거를 인정을 하는 것은 좀 뭐 시기상조가 아니라 아예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봐도 뭐랄까 이게 인공지능이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영혼이 갖고 있느냐 없나 아까 그 논의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 인간의 프로그래밍에 의한 기계적 작동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인격이니 존엄이니 뭐 이런 거를 부여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기술을 숭배하는 그런 사조들, 특히 뭐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 기술을 숭배하고 신처럼 숭배하는 이런 어떤 문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존엄을 뭐 남용을 한다거나 이제 우리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칸트의 경우 아까 우리 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논의를 아주 잘 하셨는데
그게 그 칸트가 인간이 조그만 존재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죠. 칸트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해서 인간에 뭐 특별한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넓게 못 본 그런 거는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주체 중심주의. 그러니까 데카르트부터 시작하는 어떤 주체 중심주의 연장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생명체, 다른 존재자를 재단할 때 이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를테면 모든 생명체는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슈바이처처럼. 그 다음에 또 감정이나 고통 같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지 이성을 안 가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어떤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생태계 위기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게 이런 뭔가 이 코스모스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이게 다른 아까 재구성, 아마 그런 이상한 용어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는데 그런 어떤 재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좋은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오명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좀 이제 좀 말씀해 주시죠. 잠시. 예, 예. 저도 김환석 선생님께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연결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가치 현상 자체가, 존엄도 가치의 일종인데요. 어떤 가치냐면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이외에, 존재를 수단으로 만들어서, 그것보다 이제 상위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기여할 때 발생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칸트가 가격이라고 부른 거고요. 상대적 가치인데, 근데 그것 말고 존재 자체가 가지는 가치 현상이 이제 존엄이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관할 수 있는 게 이성이고, 그 순수한 실천 이성인데, 선험적인 차원에서요. 근데 그게 왜 선험적이어야 하냐면,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의지라든가 욕망, 뭐 아니면 이렇게 나이군 같은 것들은 경향성 같은 것들은 우연적이고 가변적이고 그래서 매우 주관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에 가치가 어느 땐 가치였다가 어느 때는 가치가 아니고 이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라고 볼 수 없는데 존재 자체가 그것 자체로 그냥 자기 목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경험될 때 그것이 이제 귀하게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워낙 이성이라는 정신 능력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신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칸트가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그 시대적 한계 안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인간의 존엄을 굳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이것이 과도하니까 이것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조정이나 뭐 이런 것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질문을 던져 주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공지능에게까지, 그러니까 칸트의 한계는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주체 중심적이어서 다른 모든 생명체나 존재자들, 이렇게 생명이 없는 존재자들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배관시하고 이것들의 가치를 무효화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칸트의 이런 그 존엄 논변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격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제 이해가 맞다면.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아까 김학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휴먼적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거나 부적절한 일이다.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 시도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면 제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가치라는 것은 인간만 존엄하지 않고 존엄도 너무 과도하고 인간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자들이 다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 그 가치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 그 가치의 현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그런 가치의 인식은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매개되지 않은 상태로 과연 자연적인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그 철학자시니까요. 저보다도 더 예. 잘하실 거예요. 저는 칸트의 그런 가치 개념에서 좀 그걸 이제 거기서 넘어서서랄까요. 하여튼 예, 예. 좀 다르게 예. 제가 라트루 같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기대고 있는 철학이 화이트헤드 철학이거든요. 예, 예, 예. 화이트헤드의 특히 이제 후기에 보면 뭐 관념의 모험이니 이제 이런 예. 후기의 어떤 책에서 가치론을 펴고 있는데 굉장히 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사물에 내재하는 가치들, 그걸 인간이 예. 인식하든 말든 이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존재들이든 그 안에 이제 내재하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칸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가치 개념과 가치론을 예, 예. 네, 펼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영훈 선생님이 만족할 만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예. 그걸 참조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이런 뭐 권유를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상영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건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아까 발표하신 것 가운데는 이제 뭐죠? 속성 중심적 접근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 접근. 저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 접근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하면 지금 오늘 특히 철학적 논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일단 인공지능은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를 놓고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속성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까는 이제 법학적으로도 이렇게 속성을 판단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많이 저는 대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를 판단할 적에 인공지능 같이 그걸 뭐 분석할 물론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인공지능과 인간은 항상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고 어떤 의미를 이 세계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그걸 이제 행위자 연결망 액터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어셈블리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액터 네트워크 또는 어셈블리지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세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세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인공지능보다 훨씬 먼저 나온 기술이고 지금 보면은 간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동차나 휴대폰을 그것 자체만 이렇게 그것의 속성만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동차와 인간이 함께 결합됐을 적에 휴대폰과 인간이 결합됐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굉장히 주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와 어떤 연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인간하고 이분법적으로 떼놓고 인공지능 놓고 인공지능이 속성이 뭐야 하고서는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를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 자칫 그게 사실은 그게 이원론을 데카르트가 얘기한 주체객체 이원론을 결국은 못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접근을 하지 말고 관계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현재는 이런 관계를 맺어서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이 관계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관계를 인공지능과 맺어가지고 어떤 좋은 이 세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하여튼 그 어셈블리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유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에서 훨씬 더 어떤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유 제안을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세미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세 분과 같이 토론에 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